정성공주는 조선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넷째 딸로 그녀의 출생 사실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후궁을 들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경왕후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성공주가 태어나고 몇 년 후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하던 태종이 부인 원경왕후의 친정을 멸무시키면서 둘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막내딸인 정성공주의 남편감을 맞이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태종은 자신의 딸들을 쟁쟁한 유력 가문에 시집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슬슬 뒷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태종은 막내딸 정성공주만큼은 권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기 위해 남편을 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로 인해서 조선 최초의 부마 간택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녀의 배우자로 최종적으로 간택된 주인공은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개국공신이자 영의정을 지낸 남제의 손자였으나 남제는 연로해서 정치적 야심이 없었고 아버지인 남경무는 일찍 요절하였기에 명문가 집안 출신이나 외척으로서 영향력이 크게 없는 태종의 입맛에 딱 맞는 혼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세의 정성공주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공주와 남이의 부부생활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정성공주가 17세 때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2년 후에 아버지인 태종까지 죽게 되자 연이은 추상으로 정성공주는 몇 년간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유교식 장례법을 따랐기에 상을 당하면 금욕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의 남편인 남이는 금지된 부부생활의 불만으로 노름에 빠졌고 부모를 잇따라 잃은 슬픔으로 몸져놓은 정성공주를 외면하며 점점 더 노름에 빠져 투전판을 기웃거립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오빠 세종이 남이를 불러 꾸짖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는 관비 윤인을 보란듯이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의 방탕한 생활을 지켜봐야 했던 공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성공주는 못난 남편에게 아내의 도리를 다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이은 부모님의 상에 약해진 몸으로 병마에 시달리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가 극심한 불화를 겪는 와중에 태어나 조선 최초로 부마 간택을 통해 혼인하게 된 정성공주는 원만하지 못한 부부 생활로 인해 젊은 나이에 요절한 비극적인 운명의 공주였습니다. 다행히도 정성공주의 자식들은 잘 자라 후손을 남기게 되면서 그녀는 남이 장군의 할머니이자 신사임당의 외증조 할머니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조선은 건국 7년 만에 혈육간 죽고 죽이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은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칼날을 들이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과정에 이성계의 아들 중 가장 큰 공을 세워 누구나도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성격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이를 우려하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른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성계는 세자 책봉에 있어 누구보다 사랑하는 신덕왕후의 의사를 고려코자 했습니다. 참고로 장성한 이방원을 포함한 6남 2녀는 병으로 죽은 신의왕후의 소생이었고 어린 방석과 방번 그리고 경순공주가 신덕왕후의 소생이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왕위 계승자로 유력했던 방언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 모자관계였지만 그의 권력지향적이고 냉정한 면모를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방석과 방번 등 자신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성계의 지지와 신권 중심의 조선을 꿈꾼 정도전 세력의 도움으로 당시 11살이었던 방석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소생의 세자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세자가 되는데 힘을 모았던 정도전을 포함한 공신들을 모조리 처단하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신덕왕후의 딸 경순공주는 세자의 편이었던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방원의 밑에 들어가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꼿꼿하고 강직한 성품이었던 남편 이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남편은 배다른 오빠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방언에 극악무도한 행위에 이성계는 크게 노하게 되지만 이미 대세는 아들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몹시 상심한 태조는 궁궐을 떠나려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유일하게 남은 딸의 목숨이라도 지켜야 했기에 그녀에게 출가를 명합니다. 두문불출한 채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공주는 얼마 후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정업원을 찾아가 출가하게 됩니다. 정업원은 왕실 여성들이 출가해 몸을 의지하고 수행하던 사찰이었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또다시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지자 태조는 정업원에 가서 사랑하는 공주를 만나고 궁을 떠나 결국 함흥에 직거하게 됩니다. 정업원에 들어간 이후 공주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적극적인 불교 탄압을 펼칠 때에도 정업원은 그대로 두고 특별 대우를 한 것은 아마 누이 경순공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경순공주는 1407년 연로한 아버지 태조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권력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조선시대 최초로 비극적인 삶을 산 비운의 공주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이 세자일 때 후궁인 승희권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세자비 몽씨가 동성애 혐의로 폐위되자 후궁인 권씨가 이어서 세자빈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경혜공주는 세자의 정녀가 되어 평창곤주에 오르게 되지만 어머니 세자빈 권씨는 남동생 단종을 낳은 후 젊은 나이에 산후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문종은 왕비를 들이지 않았으며 경혜공주와 단종은 세자의 둘뿐인 적자녀로서 왕실에서 귀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세종의 좋지 않은 건강과 어머니가 안 계신 동생을 돌보기 위해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1450년 할아버지인 세종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혼인을 미룰 수 없게 되면서 그녀는 16세의 나이로 참판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례를 올린 지 50일 만에 세종은 승하하게 되고 경혜공주는 살림집 준비를 멈추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공주에 봉작됩니다. 그러나 공주의 슬픔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3년상을 끝내고 한 달 뒤에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 조선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문종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개우정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야망이 넘쳤던 숙부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단종은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2년 후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의 압박에 못 이겨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고 이에 그녀의 남편 정종 또한 금성대금 사건에 연루되어 강원도 영월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후 정종의 유배지는 여러 번 변경되었고 유배지가 수원으로 바뀐 뒤부터는 공주도 남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조 집권 뒤에 발생한 사육신 사건은 운명이 공주의 편이 아님을 더욱더 알게 해줍니다. 단종이 보기를 꾀한 이 사건으로 인해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으며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귀향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듬해인 1457년에 또다시 복위 움직임이 일자 단종은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한 달 뒤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로 능지처참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부모도 동생도 남편도 모두 잃은 경혜공주는 당시 27살이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이 살해당하고 남편이 역무죄로 죽었으니 삶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던 것은 3살, 1살 된 어린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도 죽은 단종과 홀로 된 경혜공주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녀와 자식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후 세조의 정비인 정의왕후의 설득으로 두 아이들을 궁궐로 들여보낸 그녀는 정업원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경혜공주가 출가한 지 4년 후인 세조 11년 그녀는 남편의 죄로 연좌되어 노비 신분인 자식들을 위해 원수와 단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예종실록에서는 경혜공주가 정종의 아들을 데리고 왕을 아련하니 세조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죄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경혜공주의 두 자녀는 노비 신분에서 면천이 됩니다. 그 후 경혜공주는 아들과 함께 지내지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왕실의 비극소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가 서름을 안고 세상을 떠난 비운의 공주였습니다. 효종 즉위년인 1449년 정비를 잃은 청해섭정왕 도르건은 조선의 공주를 계비로 맞이하겠다는 구혼칙서를 전달합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처녀를 첩이나 신효 용도의 공녀로 강제로 차출한 것과는 달리 조선의 공주를 정실 부인인 비로 맞이하겠다는 정식 구혼이었습니다. 구혼 상태도 여느 황족이 아닌 어린 황제인 순치제의 섭정왕인 도르곤의 정비가 되는 것이었지만, 당시 병자호란의 패배로 반청 감정이 높았던 조선으로선 달갑지 않은 구혼이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딸인 공주들과 진려인 소현세자의 딸들을 모두 숨기게 됩니다. 다른 왕족들과 대신들도 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는데, 이때 자진하여 홍기에 아름다운 딸이 있음을 밝힌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금림군 이계훈이었습니다. 효종은 크게 기뻐하며 금림군의 딸을 양녀로 삼아 공주의 자기를 내리고 청으로 보내는데, 그녀가 바로 의순공주입니다. 공주가 청나라로 출발하자 효종은 서대문방 무화관까지 나아가 송별했으며, 남편이 될 도르곤도 6만 명의 수행인을 이끌고 산해간 부근의 연산으로 마중나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청나라는 어린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되어 살기엔 넘어야 될 시련과 고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 도르곤 왕은 자신의 어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공주를 조선의 희생매 백송골이라 부르며 그녀의 미색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의순공주도 이런 도르곤에게 마음을 열며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지만 공주의 행복은 채 1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르곤이 혼인을 올린 지 단 7개월 만에 사냥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또한 도르곤이 급사한 이후 청에서는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당시 청나라는 남편의 아내와 여인들까지도 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순공주 역시 팔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청해왕족 보로에게 강제로 제가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18세였고 청나라로 넘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남편의 접실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 신랑이었던 보로 역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급사했던 것입니다. 의순공주는 졸지에 2번이나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북경에서 홀로 3년을 버텼습니다. 이런 공주를 가엾이 여긴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버지 금림군 이계훈이었습니다. 그는 청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자신의 딸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 황제는 가련한 여인의 귀향을 허락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7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청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년 취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귀국한 공주를 가엾이 여긴 효종은 그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돌봐주게 되지만, 오랑캐에게 시집을 갔고 남편 사후에 수절치 않고 재가를 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조선의 시선은 곱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가치마저 사라지자 공주에 대한 조정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사원부에서는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데려온 금림군 이계훈을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귀국한 공주의 칭호를 이계훈의 딸로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공주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홀로 있던 시절보다 처지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시집을 가서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왔지만 귀향을 해서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2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의 종신으로 태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쓰이고 버려진 그녀는 비운의 공주 중 가장 가련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